주말 뉴욕 증시는 되살아난 인플레이션 악몽에 시달리면서 진짜 시름시름 앓다가 끝이 났는데요. 일단 미국이 내일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로 공휴일 겸 휴장이기 때문에 토, 일, 월 이렇게 3박 4일 연휴를 앞두고 할리데이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일단 현금 확보성 매도세가 또 투심을 장악한 것도 일조를 했습니다. 하여간 바이든의 오럴 리스크 그야말로 바이든이 오럴 입으로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게다가 이번 프레지던트 데이 우리말로 대통령의 날이 바이든한테는 진짜 대통령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대통령의 날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바이든이 결국 오럴 리스크를 발휘한 요걸 올렸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와중에 주말 뉴욕 증시는 우리 K 증시랑 제일 연결 강도가 센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이고요. 이거는 뭐 원인이 명확합니다. 바로 지난주 화요일 CPI에 이어서 이번에는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높게 나왔어요. 게다가 그 폭도 월간 예상치 0.1% 상승보다 3배가 큰 0.3%로 올라갔고요. 또 요즘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코어 PPI는 무려 0.6%나 상승해가지고 지난주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찍었습니다. 근데 뭐 그 CPI 소비자 물가의 경우는 그 1월 미국 당시에 동부랑 북부에 눈 폭풍하고 한파 몰아닥쳐가지고 그쪽은 이제 물류에 좀 차질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간 거. 그리고 또 서부 쪽은 반대로 날씨가 완전 봄 날씨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소비 활동, 야외 활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이제 핑계가 통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2월, 3월에는 소비자 물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애써 표정 관리를 했는데 이번 PPI는 그런 정신 승리가 안 통해. 왜? 생산자 물가 지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행성이 있단 말이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사료값이 올라가면 조금 있다가 가축 그 고기값도 올라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하여간 그래프를 봐서는 급하게 고개를 쳐드는 그런 좀 느낌이 강하죠. 여기에 대해서 BMO 캐피탈 측에서는 이번 주 나왔던 CPI, PPI 두 물가지표에 대한 결론은 연준이 적어도 여름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가 여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빠진 걸로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페드와치를 봐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3월 금리 인하 이제 완전히 나가리 되고 그럼 이제 5월만큼은 절대 사수한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5월 FMC에서조차 금리 인하가 안 나올 확률이 60%를 넘어가서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이제 당장 여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0%였던 게 그러니까 이제 5월 FMC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확률이 0%니까 금리 내릴 확률이 100%였던 건데 하여간 이게 지금은 40% 밑으로 쪼그라들었으니 당연히 그 유동성 바로미터 차원에서 미국 증시에서 뺄 셈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연준 임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입을 털었는데 먼저 리치몬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정말 개가 바킨 하듯이 바킹은 짖는다 바크에다 ing 붙인 건데 하여튼 이 봐라 이거 봐라 1월 CPI PPI 봤지 당신들도 당황했지 이게 바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쉽게 입장을 내비치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정문 일침을 놨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따사로운 비둘기파 남자에서 최근에 엄근진 매파로 변신한 라파엘 보스틱 여기는 이제 아틀란타 연은 총재 이 양반은 연준 금리 인하는 빨라야 여름에나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5월은 잊으라는 소리죠. 아니 상식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면은 6월은 지나야지 여름이라고 하지 5월을 누가 여름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올해 2번 금리 인하 정도면은 만족해라. 이렇게까지 또 호통을 쳤어요. 이거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작 그 시점도 늦고 거기다 횟수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팍 깎아버린 발언이었죠. 근데 한 가지 또 반가운 거는 현지 시간 일요일 바로 이제 오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 양반은 원래 전통적인 매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의 친화적인 캐릭터. 근데 오늘 나베 여기서 나베는 우리말로 그 냄비 우동 그 나베가 아니라 전미 기업 경제 협회 뭐 여기서 B가 비즈니스고 E는 이코노미니까 여기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평소 자신의 매파 성향을 갑자기 이번에 뒤집는 발언이 나왔어요. 심지어 작년 가을까지도 연준 추가 금리인 상을 주장까지 했었던 사람에 안 맞게
연준 금리 인하 빨리 그냥 3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발언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폭을 완만하게 천천히 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참석자들도 막 서프라이즈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니 마침 주말에 나온 소비자, 생산자, 물가 둘 다 그렇게 그래프상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도 올해 하반기 내지는 연말로 미루자고 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동이 이제 더 크죠. 근데 그 논리를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뭐가 터진다? 그래서 그때 가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려봤자 인플레이션은 스파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지난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하고 똑같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의 시작은 조금 일찍 한 다음에 그 뒤로는 금리 인하 폭을 천천히 이제 나가면서 상황을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일단 미국은 이제 토, 일, 월 3일간 이제 연휴에 돌입을 했지만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당장 내일 월요일장 우리 개장 전에 환시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온다면, 그래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다가 외국인 순매수가 하루 더 들어오면서 바이코리아가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 다음에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 맞이해서 바이든이 내가 바로 프레지던트다 하면서 또 여기저기서 이제 막 입을 털고 다니는 와중에 이상한 소식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업계에서는 이 해석이 막 그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이든이 최근 미국 자동차 노조 간부들하고 비공개 면담에서 뭐 당연히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내뱉은 말일 것 같은데, 하여간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지금 알려진 거예요. 뭐 미국 자동차 노조 이 UAW 이거는 당연히 전기차 전환이 자기들 일자리 뺏어간다고, 그래서 이걸로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공들이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내연기관차는 내연기관차대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바이든이 이걸 보고 초조했는지 곧 그 EPA라고 이거 유명했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이거 기준을 완화해주는 식으로다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언을 한 게 밝혀졌어요.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EPA가 그야말로 이제 저승사자라고까지 불렸었는데, 이게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치를 이제 낮춰 나가면서 결국 내연기관차는 아예 그냥 배출가스 검사 통과 자체가 힘들게, 그래서 말려 죽이려는 그런 정책으로 당시 이제 작년 발표 때 임팩트가 컸거든요. 이제 이걸 적용하면 2032년에 가서는 미국 승용차 10대 중에 7대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가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차는 뭐 하이브리드가 아니면은 아예 완전히 새 차, 그냥 1년도 안 된 이 정도 아니면 환경 기준에 통과를 못 해가지고 길에 굴러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그거를 바이든이 이번에 풀겠다고 슬쩍 언질을 줬나 봐요. 미국 자동차 노조 간부들한테. 일단 우리 K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악재죠. 지난 그 유럽연합의 친환경차 도입 시점 연기한 그거랑 마찬가지로. 대신에 이제 뭐든지 양날의 칼이라는 뭐 말이 있듯이, 뭐 이럴수록 전기차 업계는 더 빨리 배터리 성능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바이든 정부도 충전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확대하면서 반작용을 또 기대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번 미국 대통령의 날 기념 행사에 당연히 그 전미 자동차 노조 UAW 형님들도 당연히 참석하는데, 혹시라도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그랬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그 EPA 4월 달이었을 거예요. 처음 발표됐을 때, 아니 이거 완전히 엔진이 없는 차가 아니면 이걸 통과할 내연기관 차는 이제 세상에 몇 대 안 남을 거라고 막 난리 나면서 그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측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지지 안 하겠다고까지 막 강경 발언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UAW 파업 당시에 트럼프가 재빨리 이제 빈집털이 들어가면서 그 UAW 위원장인 숀 페인 만나가지고, 바이든 그놈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당신들 일자리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는 전부 중국산 아니면 중국 배터리 아니면 하여간 무조건 짜장면 묻은 거, 그렇게 왕서방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차가 이제 없을 거라고. 그럼 이제 앞으로 부품이나 정비 수입 같은 거 다 날아가는 거지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전부 바이든이 중국에다가 떠넘겨 줄 거라고, 그렇게 떠넘겨 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당시 그 UAW 숀 페인 그 위원장은 나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리액션을 했었고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의 지난 1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또 공개됐는데 보니까 토요타가 역시 1위 먹었고, 그 다음 이제 폭스바겐, 그 다음 3위에 스즈키? 요거는 좀 의외인데,
그 스즈키에서 지미라는 그 저가 지프 모델이 있는데 이게 아마 미국에서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잘 팔렸나 봐요. 그리고 4위에 포드, 5위에 닛산, 그리고 6위에 우리 현다이 모터스, 현대차가 들어갔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지난 1월 내일 뉴스 당시에도 전해드렸듯이 미국 그 동부하고 중부, 북부 지역에 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테슬라 막 충전 안 돼서 길에 버려지고 난리 났었던 그런 사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아직은 전기차 좀 시기상조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환경에서 집에 차 딱 한 대 있는데 그게 전기차야. 근데 전기 충전소 그때처럼 마비되고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차가 못 움직이면 진짜 재난이 닥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이 막 올라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타 하이브리드하고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가 이제 테슬라의 고객을 많이 빼앗아 왔다는 분석이 되죠. 거기다가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계속 이제 비중 있게 다뤘던 유태인들의 일론 머스크 조직이 그래서 이제 월가도 테슬라 숏, 토요타 롱 이 포지션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현대차는 중국 시장을 일찌감치 포기한 게 뭐랄까 선견지명 아니 그 정도 표현은 부족하고 신의 한 수 그 급인데요. 하여간 중국 빨리 포기한 대신에 인도에 집중한 전략이 일단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다가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뭐 워낙 오래전부터 열심히 공들여 왔는데 이제 친환경차 중심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 정도 평가입니다. 거기다가 현대차가 지난 금요일장 마감 후에 갑자기 공시가 하나 떴는데 보니까 수소연료 전지 사업 양수 이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그 현대 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 전지 사업부 인력 자산 설비 이걸 다 현대차가 업어간다는 그 공시 내용인데 양수 금액이 2,178억 원이면은 뭐 적지 않은 사이즈고요. 이게 그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 수소연료 전지 공장 이거 이제 다 포함인데 아니 거기 설비에만 당시 조 단위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고작 2천억에 현대차가 이거 먹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수소연료 전지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대차가 싸게 도로 업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아니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유럽을 보니까 전기차 하나에만 올인하지 않고 거기도 이제 수소차도 친환경 차의 한 라인업으로 투자하고 또 뭐 바이오 연료 이런 것까지 이제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추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기왕이면 수소차에 있어서는 내재화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수소차 생태계는 현대차가 직접 이끌어보자.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중국 양극재 제조사도 인수를 했고 뭐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현대차 기아가 배터리 내재화를 못한 게 지금 아마 크나큰 한일 거예요. 원래 그 2020년도 당시에 현대차 정의선하고 삼성 이재용이 그 삼성 SDI 천안 공장에서 비공개 그 회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얼핏 봐도 둘이 약간 캐릭터가 완전 다르잖아. 안 맞을 것 같잖아.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는 삼성이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던 그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재용이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적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 입장에서는 반대로 반도체에 있어서 또 그 현대전자 그거 뺏긴 거,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됐는데 이거 보면 얼마나 빡치겠어. 그러니까 또 그런 양쪽에 아픔이 있다 보니까 정의선 역시 삼성 공장에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재계에서는 뭐 다 같이 만나는 재계 뭐 총수들 자리면 모를까 정의선, 이재용 두 사람이 만나서 찍은 사진조차 잘 없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당시 그 두 사람이 그것도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사상 첫 단독 그 회동을 한다고 했더니 그때 해석이 뭐였냐면 야 삼성이 드디어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하든가 아니면 현대차가 배터리 내재화에 나선다든지 하여튼 둘 중 하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내막이 있었는지 하여간 당시 그 두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안 나왔어. 그래서 당시 뭐 기싸움이 치열했었다. 그러다 두 사람 간에 아니지 두 대기업 간의 협상이 잘 안 됐다. 뭐 기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제 많았었는데 그러다 이제 작년에 겨우 이제 마지못해서 양사가 협력을 발표하긴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현대차가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슈퍼 갑질로 한때 유명했던 그런 위상인데 초창기에 근데 전기차 출시할 때는 아니 그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하청이고 자기네 그 협력업체 납품 라인인데 국내 배터리 3사한테 쪽도 못 쓰고 반대로 오히려 을지를 당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참 뭐 달도 차면 기운다고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그 소재랑 배터리 가격도 뚝 떨어지면서
2차 전지 납품 관련 협상력은 도로 현대차가 다 싹 가져갔지만요. 하여간 이번 현대차 수소 사업 양수 결정은 뭐 최소한 헛돈 쓴 거는 절대 아니다. 싸게 잘 샀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좀 봄 기운이 성큼 다가왔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을씨년스러운 겨울비와 함께 새로운 한 주도 좀 디프레스드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우리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온 나라가 미리부터 뜨겁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민주, 국힘, 양당이 정말 데스매치를 치르게 될 거라고 보고요. 뭐 이거를 이제 용화대랑 586 세력의 맞대결로 봐도 이제 무방하죠. 약간 이번에 지는 쪽은 그냥 집에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증시 부양 이거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중이고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해 준다는 이런 지금 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의료 민영화 쪽으로도 이제 이게 의대 증원한다는 걸로 지금 시동이 걸렸는데 이것도 이미 이제 방향 설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참 제 주변에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진짜 그 업무 강도에 비해서는 박봉인데도 그 정말 그 자부심 하나로 환자들 막 가족처럼 돌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강남 피부과 성형외과 그런 데서 페이닥터 생활하면서 뭐 의료기 회사 직원이나 하여간 그런 사람들한테 기술 배워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개원해서 돈 쓸어 담고 홍보비로만 월 1억씩 쓰고 슈퍼카 몇 대씩 타고 다니고 그런 또 의사도 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론이 어디까지인가 뭐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에서 수혜주들은 계속 당분간은 갈 수 있다. 그다음 이번 주말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기시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겸 저출산 대책 예산 마련 차원에서 일명 저출산세 요걸 도입할 움직임이 있다고 지금 현지 SNS 일본 쪽 그 라인이나 뭐 메신저 이런 데서 완전히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번엔 진짜다 이거야. 한 20년 전에 일본 그 저출산이 막 심각해질 때 당시 싱글세 도입 논의 뭐 이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는 싱글 남녀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매기자는 건데 당시에 아니 뭐 누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했냐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피해자한테 세금을 깎아줘야지 왜 징벌적 세금 때리냐 이렇게 반발이 엄청나가지고 그냥 논의에 그쳤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 기시다가 밀어붙인다. 그럼 이제 74세 미만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 기금 성격으로 1인당 500엔씩, 우리 돈으로 한 4,500원이니까 뭐 담배값 내지 커피값 정도 돈을 걷는 안을 지금 검토 중이래요. 사실 이런 류의 그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뭐 벌 주는 징벌과세 성격의 이런 세금은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각국 정부가 검토는 많이 했지만 뭐 여론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대부분 시행은 못했는데 예전에 70년대였나? 불가리아에서 실제로 싱글세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효과 나가지고 출산율이 폭망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폐지가 됐대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제 이거는 우리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부모님 계시고 뭐 집안 어른 있으면 다 왜 너 결혼 안 하냐고 막 명절 때 되면 막 주변에서 막 뭐라고 자꾸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싱글세가 도입돼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니까 누가 만약에 결혼 왜 안 하냐는 소리 하면은 내가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더 당당해지면서 더 결혼을 안 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정부에서 일본식 증시부양 대책 그 저PBR 관련주들 밸류업 이 프로그램도 전격 도입을 했는데 진짜 이 저출산세 내지는 싱글세 도입도 진짜 가능하다고 봐요. 이번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 50세 미만 싱글 남녀한테 세금 매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로 그럼 혼인율, 출산율이 증가를 할까요? 저는 웬만한 출산 장려 대책보다 이게 훨씬 효과가 너무 클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남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얼마나 또 중요시해. 그래서 심지어 그 강남 대형 교회들의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11조 내잖아요. 원래 이게 자기 수입의 10%만 내는 건데 남의 돈 의식해가지고 대부분 10% 초과해서 더 많이 낸대.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왜 소득 좀 더 많아 보이려고. 하여간 근데 주변에서 이 싱글세를 이제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또 루저로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싫어서라도 능력 되는 사람들은 뭐 결혼 출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당장 나부터 그럴 생각이 있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엔비디아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를 이제 볼 건데, 뭐 지금 뉴욕 증시고 나스닥이고 하여간 이 엔비디아가 주가 꺾이는 시점이 바로 이제 하락장 시작, 조정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지난 1월 말에 네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당시 엔비디아 주가 한 600달러 후반대에서도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당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기존 700달러에서 800달러로 갑자기 상향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엔비디아 순식간에 700달러 돌파하면서 지난주 약간 하락을 했다고 해도 지금 730달러 부근인데, 하여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에 800달러 그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 21일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인데 이때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요. 심지어 이날 실적 발표 날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폭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엄청난 변동성을 예고했고요. 아, 근데 떨리네요. 과연 엔비디아 이번 실적은 뭐 다들 예상하기를 뭐 AI가 효자 노릇하면서 누구나 지금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상 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의 숫자를 딱 보면 이제 야, 지금 주가 아직도 싸다 이렇게 작용할지, 아니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식의 이제 반대 반응이 나올지.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외국계 리포트 들어가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K증시에 다 좋은 내용만 있고 부정적인 리포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JP모간이 신한금융지주 목표가 56,000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우리말로 비중 확대. 그 다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제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했다가 이제 잠깐 숨고르기 들어갔지만 여전히 강력한 AI 반도체 HBM 수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성장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도 단기적으로 강세 지속 예상이네요. 그래서 목표가 17만 5천 원에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다음 모간 스탠리는 이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여기는 21만 원 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마찬가지로 오버웨이. 그러면서 근거가 특히 대만 TSMC와의 제휴가 SK 하이닉스에게는 해자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모간 스탠리는 크래프톤 목표가 26만 원에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오버웨이트로 역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자, 내일은 벌써 2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2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아시다시피 내일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고 대신 중국이 그 길었던 춘절 연휴에서 복귀해가지고 내일 첫 음력 새해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개원하는데 뭐 지금 총선 앞두고 하여간 또 난리 부르스가 뭐 일어날 텐데, 앞에 말씀드린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일단 첫 걸음이 의대 증원, 여기에 대한 기싸움이 이어질 걸로 보고요.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뭐 원격 진료부터 보험업종까지 다양한 수혜주들이 있죠. 다음 내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현장 점검이 있고요. 다음 첨단 로봇 신규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과제 지원. 그리고 또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발표. 이게 내일 다 잡혀 있는데, 일단 뭐 대부분 제목이 바로 증시 테마가 되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 반도체 이 두 키워드의 교집합은 바로 ASML이잖아요. 이거 K 증시에 또 협력사들이 있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유압 로봇 시스템 제조사 KNR 시스템이 무려 4일 동안 수요 예측에 돌입을 하고요. 다음 유진 스펙 10호, BNK 스펙 2호 둘 다 이제 내일 공모 청약입니다. 자, 이제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에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 출근길에 너무 고생 안 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